오늘은 구리합금 중에 황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을 섞은 합금인데요. 노쇠, 노란쇠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노쇠라고도 하고 구리에 비해서 주조성, 가공성, 내식성이 좋아집니다. 황동을 사용하면 그냥 구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사용해요. 지난 시간 그냥 구리의 성질을 배웠었죠. 이제는 공업용 재료인 황동을 배우는 겁니다. 색깔도 심지어 좋아요. 공업성도 좋고 색깔도 좋아요. 황동의 평형 상태도와 조직. 이걸 여러분들 보고 암기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한 번은 설명을 보고 가야 여러분들이 황동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기억을 더 오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연은 구리와 고용도가 망범위에서 그 구리가 몇 퍼센트 섞여 있든 아연과는 이게 서로 이렇게도 섞이고 저렇게도 섞인단 말입니다. 454도에서 아연 39%까지 알파 고용체를 형성하고요. 그러니까 황동이 알파 고용체예요. 그 다음에 함유량이 증가하면 베타 고용체겠죠. 이거를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제2의 아연 고용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타 고용체, 황동의 베타 고용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요. 그 이상의 고용체도 있습니다만 알파, 베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파 고용체는 FCC, 면심 입방형이고 잘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베타 고용체는 BCC, 채심 입방형이고 50% 아연 이상인 경우에는 아연이 50%보다 많아지면 감마 고용체를 형성해요. 감마 고용체도 나왔죠. 감마 고용체를 아연이 50% 이상이면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체는 조직이 매우 복잡하고 취성을 지겨서 공업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파 고용체 특징은요. 연성이 크고 주조 상태에서 수지상 조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풀림 처리를 하면 균일한 조직으로 변한다. 수지상 조직은 요렇게 조직이 요렇게 되거든요. 취성이 생기기가 되게 잘 깨지기도 좋고 요런 성질을 갖게 되는 게 수지상 조직인데 이걸 풀림 처리를 하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몽골 뭐 자리야 잡겠지만 이렇게 몽골 변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베타 고용체는 알파 고용체보다 단단하고 연성은 낮은데 온도가 올라가면 연성이 증가해서 아변 또는 단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요 부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연성이 낮은데 650도에서 800도씨에서는 연성이 증가하여 아변 또는 단절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구리와 아연의 평형 상태도를 보도록 하시죠. 이 평형 상태도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여기가 구리입니다. 이 조직에 들어가 있는 합금은 구리 100%고요. 이쪽 라인에 있는 합금은 아연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는 합금은 온도 130도 정도에 아연 40%, 구리 60% 들어있는 합금은 6대4 합금이 되고요. 요 지점의 합금은 아연이 30%, 구리가 70%가 들어있는 7대3 합금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454도 알파 얘기했죠. 요 지점까지 454도에 39%까지 여기는 지금 알파상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알파상이라고. 요 지점에는 56%, 약 50% 부근 요 지점에서는 베타상 조직을 이룹니다. 아연이 점점 많아질수록 감마상, 델타상, 입실론상, 타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상으로 나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연이 너무 50% 이상 많아지면 공업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연을 쓰든지 그냥 구리를 쓰면 되지 구리와 아연을 섞은 황동으로서 공업적 가치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동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의 물리적 성질은 아연의 함유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서 얘기했죠. 아연의 함유량이 달라짐에 따라 색깔도 변해요. 7% 이하는 그냥 구리색인데 50% 정도 되면 황금색이에요. 정말 황금색이에요. 점점 황금색에 가까워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연 함유량에 따른 황동의 물리적 성질 변화를 보세요. 전기전도율, 열전도율, 비중은 이제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는데 전기전도율이 낮아지고 열전도율이 낮아지는 범주가 요 정도 되죠. 아연이 30% 정도 되는 범주죠. 그때는 알파 고용체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상이 되면 이제 베타 고용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 7대3 그리고 6대4 요 정도 범주가 아연으로서는 공업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범주란 말입니다.
전기전도율, 열전도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기계적 성질도 달라져요. 인장 강도는 아연 함유량에 비례하며 베타상에서 더 증가하다가 감마상이 나타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신율 또한 아연 함유량에 비례하며 30% 아연 부근에서 최대값을 보입니다. 연신율이. 그리고 40%가 넘어가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잘 보시면 30과 40을 눈여겨봅시다. 아연 30%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도가 낮아지죠. 딱딱함이 줄어들죠. 공업적으로 쓸만하죠. 이 부분이. 인장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연신율도 늘어나요. 공업적으로 참 쓸만합니다. 7대3 항동이 공업적으로 참 쓸만해요. 40%까지 쭉 올라갑니다. 40%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경도가 점점 딱딱해지고 연신율이 내려가면서 얘가 교차되면서 기계적 성질보다는 딱딱한 그냥 황금색에 가까운 그런 구리합금이 되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요. 비중은 거의 동일하고요. 전기전도율은 열전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요. 40% 이내인 알파 고용체에서는 전기전도율과 열전도율이 떨어지다가 40% 이상에서 다시 증가하고 7대3 황동은 1150도, 6대4 황동은 1100도가 넘으면 끓기 시작합니다.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가 되면 증발이 됩니다. 우리 가스 용접 같은 거 하다 보면 강관을 녹이려고 너무 가열하다 보면 빵꾸가 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뇌관용 황동. 황동이 드디어 제품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1, 2% 아연을 함유한 황동으로 우리하고 비슷해요. 특히 과도한 수축성에 대해서 성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내식성이 뛰어나서 뇌관처럼 심한 수축을 동반하는 부품에 사용됩니다. 뇌관이 뭘까요? 이 그림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알의 구조예요. 1번 부분이 탄알, 평하고 나가는 부분이고 3번이 화약이에요. 2번이 탄피고 5번 부분이 뇌관입니다. 여기를 딱 때리면서 얘를 폭발을 시키고요. 3번 화약을 폭발시켜서 1번을 내보내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 뇌관에 뇌관용 황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리의 함유량이 많고 연신율이 높기 때문에 수축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구리는 손으로 굽혀도 굽혀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볼 황동은 단동계 황동입니다. 단동계는 뭐 한 가지로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붉은 단자, 한자에 붉은 단자를 써서 빨간색 황동이다 이 얘기예요. 빨간색 황동은 아연 함유량이 5%에서 20%인 황동을 말하며 저 위에서 색깔 여기 있죠. 여기죠. 7% 이하, 7%에서 17% 정도가 아름다운 적황색 이랬잖아요. 여기가 단동이란 얘기예요. 납, 주석, 알루미늄, 망가니즈, 철 등을 함유하기도 합니다. 아연의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금들을 하기도 해요. 붉은 빛이 도는 아름다운 색상과 전연성, 수축 가공성, 내식성이 우수해서 건축용 중에서도 장식용이에요. 장신구, 화장품 케이스 등의 그 색깔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합니다. 대성산업 홈페이지에 왔는데요. 보시면 이런 것들이 구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화장품 케이스겠죠. 이런 걸 단동, 황동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단동의 규격까지는 볼 것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과서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황동의 기계적 성질이다. 지금 단동계 황동 해놓고 바로 기타 황동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그러니까 단동계 아까 뭐였어요? 뇌관용 황동, 단동계 황동 두 개만 딱 얘기하고 그냥 나머지 황동 이렇게 얘기해버리네요. 이 구분해서 보죠. 7대3 황동, 7삼황동이라고 부르는데요. 7삼황동은 연신율은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되고 500도 정도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600도 이상에서 취성이 생기므로 고온에서는 가공하지 않는다. 뇌관용 황동, 단동 황동, 그 다음에 7대3 황동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4황동 볼게요. 교과서는 둘로 나뉘고 기타로 묶었지만 저는 지금 73, 64까지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64황동은 연신율은 600도까지 떨어지다가 그 이상에서 급격히 올라간다. 600도에서 하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공은 300에서 500도 범위를 피해서 그 이상의 온도에서 가공이 가능하다. 자, 또 하나 있죠. 알파 황동. 알파 황동이 뭐가 알파 황동이었어요? 기억나요? 요거. 요 범주의 황동은 그러니까 7대3 황동보다 더
함유량이 낮은 황동이잖아요. 단동 황동에도 들지 않고 내관용 황동에도 들지 않고 그 외에 기타 범주에서는 알파 황동, 얘를 알파 황동이라고 부르나 봐요. 이 알파 황동은 냉간 가공에서 대결정 온도 이하의 낮은 온도로 풀림하면 가공 전보다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를 저온 경화 풀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저온 경화 풀림을 하면 단단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알파 황동은 여신율도 높고 무르고 하니까 경화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화학적 성질 볼게요. 뭐의 화학적 성질? 황동에서 화학적 성질. 황동은 응력 부식 균열이라는 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황동은 응력 부식 균열, 안 좋은 거죠. 그럼 얘는 회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피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황동은 상온 가공에서 가공을 하면 내부 응력 때문에 암모니아, 산소, 이산화탄소, 수은, 화합물 등의 분위기에서 응력 부식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이게 단점이죠. 이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금, 도장, 응력 제거 풀림 이런 걸 한답니다. 응력 부식 균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도금을 한다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응력 제거 풀림을 한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황동과 베타 황동에서는, 자, 이거 또 올라가죠. 알파 플러스 베타 황동은 어디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황동 요 범주죠. 요 범주 색깔 바꾸면 보기가 좋겠죠. 요 범주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황동 요 범주는, 그리고 베타 황동은 주석을 좀 첨가하면 응력 부식 균열이 없어진답니다. 규소를 조금 첨가하면 효과적이랍니다. 자, 그림 4-11은 73황동의 입력 부식 균열을 나타낸 것이다. 입계 응력 부식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그림으로 이렇게 입계를 따라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 뭐 눈으로도 보여지죠. 그 다음 탈아연 부식. 황동의 화학적 성질 중에 탈아연 부식이 있어요. 탈아연 부식이 느낌상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도 나쁜 거죠. 그래서 얘는 막거나 피해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탈아연 부식은 불순물이나 부식성 물질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작용으로 황동 표면 또는 내부까지 탈아연 되는 현상이다. 자,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화합물이었는데 아연이 빠져나가면서 기계적 성질이 변한다. 이 얘기예요. 탈아연되면서 그 자리에 부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연이 많은 6대4 황동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많을수록 탈아연이 일어나기가 쉬우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 이하의 아연인 알파 황동을 쓰거나, 이건 하나만 하는 얘기죠. 아예 아연이 적은 걸 써라. 탈아연 부식이 싫으면 뭐 이런 하나만 하는 얘기가 써있고, 0.1%에서 0.5%의 비소 또는 안티모니 또는 주석 이런 걸 첨가하면 탈아연 부식이 막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응력 부식 균열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금, 도장, 응력 제거 풀림을 하거나 주석을 첨가하거나 규소를 첨가하면 좋다고 했고, 탈아연 부식 이것도 좋지 않은데 얘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아연이 적은 걸 쓰거나 비소, 안티모니, 주석을 조금 섞어서 쓴다. 이 얘기예요. 탈아연 부식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 우리가 이거 사진 봐갖고 알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식이 사진처럼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톰백. 야, 이 톰백 정말 기능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단골손님이야. 종목에 가리지 않고 톰백 진짜 많이 나와. 얘 황동입니다. 얘는 5%에서 20% 아연 황동. 알파계 황동이죠. 얘는 아까 봤듯이 강도 낮죠. 전형성 좋고 색깔이 아름답다고 했죠. 단동황동, 뭐 붉은색에 가깝다고 했어요. 뭐 금색에 가깝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예쁘단 얘기예요. 금 중에서도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붉은 색깔 도는 금, 그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모조금이나 판, 선 등에 사용합니다. 톰백의 종류에는 동전이나 메달의 제조, 그렇죠. 메달 생각하시면 돼요. 톰백은 메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 동메달은 톰백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메달을 봅시다. 런던 올림픽 메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요게 톰백의 색깔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 아연, 청동 색깔하고 비슷하고 청동 대용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톰백인 10% 아연. 자, 이 부분 잘라서 볼게요. 청동의 색깔과 비슷해서 청동 대용으로 쓰이는 톰백은 10% 아연 톰백입니다. 그러니까 톰백이 지금 5% 아연 톰백, 10% 아연 톰백이 있는데 청동 대신 쓰는 건 10% 아연 톰백입니다. 톰백을 자세히 물어보면 여기까지도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 저도 몰라요. 톰백을 뭐 가르치는 사람이지 공업적으로 써본 적은 없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톰백이 시험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내야 되겠어요, 저는. 연하고 내식성이 좋은 15% 아연 황동, 또 톰백 중에 15%짜리도 톰백.
10%짜리도 톤백, 5%짜리도 톤백. 근데 이게 톤백이 5%, 10%, 15%가 있고, 5% 톤백은 메달에 쓰고, 10% 톤백은 청동 대신에 쓰고, 그 다음에 15% 톤백은 장식용이나 악기에 사용한다. 그리고 20% 톤백은 금박 대용으로 사용한다. 톤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황동계 합금. 이 경우에는 황동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합금을 한 황동을 얘기합니다. 이 설명이 또 나와요. 실제 사용되는 황금은 아연의 함유에 따라 73 아연 합금과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이해 좀 바랍니다. 65% 그리 35% 아연 합금인 알파 황동. 앞에 나왔던 거죠. 육사 황동. 육사 황동을 또 알파 플러스 베타 황동이라고 부르네요. 얘가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설명을 어디서 갖고 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아까 제일 처음에 구분할 때는 73황동, 64황동, 알파황동을 따로따로 구분했죠.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전통적이에요. 근데 방금 설명한 요 설명 있잖아요. 뭐 65%하고 35% 알파황동, 그리고 64황동이 알파 플러스 베타황동. 얘가 틀렸냐? 틀리지 않아요. 얘가 그 크게 보면 그 범주에 드니까. 그런데 전에도 그 철을 얘기할 때도 합금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료라는 걸, 금속 재료라는 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해서 만들어서 파느냐, 어떤 제품을 어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파느냐. 뚱그레미 회사에서 65% 35% 황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제품을 팔면서 설명할 때 이거 알파 황동이에요 라고 제품 설명하면 그게 알파 황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을 제작한 사람이 어떤 성질을 주안점으로 두고 황동을 제작했냐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대체적인 성질이 이렇게 그 아연의 퍼센트에 따라서 이런 성질을 나타내고, 대체적인 성질이 아연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런 성질을 나타내고, 대체적인 성질이 이런 평형 상태도에 따라서 어느 범주에 어떤 그 열 처리를 하면 어떤 성질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대략 넣어놨다가 일반적으로 톤백이라고 부르는 건 알파 황동 계열에 하는구나. 5%에서 20% 범주에 속하고 그 5%에 따라 10%에 따라 15%에 따라 20%에 따라 각각 쓰이는구나 라는 것과, 황동이 화학적으로는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게 응력 때문에 또는 아연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일, 이렇게 이제 있다고 볼 텐데, 응력 때문에 생기는 건 응력을 제거해 주거나, 또는 아연 때문에 생기는 건 아연이 아예 적게 되거나, 또는 아연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톤백 얘기했고요. 자, 계속 갈게요. 그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요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한 걸 정리한 게 KSD 5201입니다. 73황동 다시 나옵니다. 73황동 70% 구리 30% 아연계 황동, 대표적인 알파 황동으로 73황동이라고 하면 금색의 아름다운 광택을 나타낸다. 계속 말이 나오죠. 그죠? 73황동은 연신율이 크고 냉각 가공성과 전형성이 좋으며 도금성이 우수하다. 73황동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수축 성형성이 좋으므로 복잡한 형상의 가공품, 가공이 심한 성형용품, 장식품,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등에 사용한다. 수축 성형성이 좋다는 건 육사황동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공업용으로는 73이나 64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탄약의 화약 충전통에 이용되면서 카트리지 황동이라고도 부른다. 앞에 뇌관 황동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뇌관 황동은 5% 황동이었기 때문에 73황동 범주에 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술 발달 이전에 카트리지 황동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금관 악기 중에 금색을 띠는 것은 주로 73황동 또는 20% 아연 합금으로 만들어지고, 은맥색 악기는 니켈 도금을 한 것이다. 우리가 브라스 밴드라고 부르는 브라스 있잖아요. 황동으로 만든, 황동을 재료로 하는 악기들, 걔네들을 모아놓고 밴드를 만든 게 브라스 밴드거든요. 설마 이 사람들이 초상권을 요청하진 않겠죠. 홈페이지에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어쨌든 설명을 위해서 차용합니다. 여기 뭐 어디서 차용했는지도 다 보이니까. 요렇게 악기들, 요렇게 만든 악기들, 요걸 이제 브라스로 만든 악기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밴드를 브라스 밴드 이렇게 불러요. 육사항동을 먼저 볼게요. 육사항동은
37에서 44%, 40% 내외의 아연을 첨가한 황동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황동으로 구분하겠죠. 성분이 그러니까. 칠삼황동에 비해서 강도가 높고 좀 더 단단하고요. 냉각 가공성은 떨어지고 열간 가공성은 우수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발 상태로 타발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죠. 한번 보죠. 타발, 펀칭이나 구멍 뚫기. 그러니까 때려서 펀칭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타발이라고 합니다. 펀치와 다이로 구성되며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재료를 펀치와 다이 사이에 놓고 찍어내는 작업을 말한다. 자, 타발 상태로, 펀칭을 하는 상태로 전기 배선 기구와 시계 부품 및 기어 같은 정밀 부품, 볼트, 너트, 나사, 카메라 용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자, 이런 설명들을 읽어보면 요전에 이런 재료를 갖고 이런 걸 만들었다 라는 설명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시대가 있겠죠. 그 재료로 또 그것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시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이 재료로 이것들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것만 썼거나 또 이 재료로만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그 재료 제품을 설명할 때 설명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이런 제품에 쓰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것만 쓰인다. 그걸 만들려면 고재료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7대3과 6대3의 6사, 73항동과 64항동의 중간쯤 되는 65% 구리, 35% 아연 항동은 알파 항동의 범주에 속하고요. 73항동 성질에 조금 더 가깝답니다. 가공성과 도금성이 우수하고요. 라디에이터, 배선기구, 기계부품, 전기부품 등으로 널리 쓰입니다. 아연 양이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공업용으로는 73항동보다 수요가 많다. 예를 들자면 못을 만드는데 못을 고급 못도 있겠지만 그냥 대충 쓸 못도 많잖아요. 수요는 뭐 대충 쓰는 데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이건 수요가 많다고 얘기하겠죠. 더 싸고 더 얘를 많이 데려다 쓰겠죠.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특수항동으로 넘어옵시다. 특수항동 보시면 한꺼번에 볼게요. 회석항동, 부석항동, 애드미럴티항동, 네이벌항동, 알루미늄 항동 중에서 알블랙, 고력항동, 주소항동, 철항동 중에 델타메탈, 니켈항동. 자,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사 시험에. 그래서 쾌석항동을 설명하는 멘트,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쾌석항동은 쉽게 절삭되는 항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쾌삭성, 절삭성이 높으려면은 연성, 전성보다는 취성이 높으면 잘 잘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납을 첨가하면 우리 합금 배울 때 납을 넣으면 강에도 납을 넣으면 절삭성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육사항동에도 납을 첨가하면 피삭성과 타발성이 뛰어나 뻥뻥 뚫린다는 거죠. 이건 펀칭도 잘 된다. 그래서 쾌삭항동이라는 이름을 불리고 납을 넣기 때문에 납항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미세하게 분산된 납성분에 의해서 피삭성이 향상되고요. 용도는 볼트, 기어, 나사, 시계부품, 밸브류, 카메라류 등등에 사용됩니다. 다른 제품에 쓸 수도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주석황동. 주석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화금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주석을 좀 섞으면 주석황동이라고 부르는데 주석을 섞으면 우리 청동으로 아예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고 거기다 주석을 좀 넣으면 얘는 청동입니까? 황동입니까? 이게 어떤 제품으로 개발됐냐에 따라서 황동 제품에 주석을 좀 넣으면 주석 황동이 되는 겁니다. 황동계 합금에 주석을 첨가해서 염료의 수용액 중에 탈아연 부식이나 응력 부식 균열을 방지한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죠. 주석 황동의 종류는 그냥 일반적인 주석 항동, 그 다음에 애드미럴티 항동, 네이벌 항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일반적인 주석 항동은 10% 아연 단동, 그 붉은색 레드 브라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2% 정도의 주석을 첨가한 합금이 일반적인 주석 합금이고요. 내마모성, 탄성이 좋아서 스위치, 계전기 등 전기 부품에 사용 많이 하고요. 자, 애드미럴티 항동은 뭐라고 구분하는지 봅시다. 7대3 항동에 자, 아연의 함유량이 1%입니다. 좀 적어요. 얘는 목적이 뭐냐? 내식성. 특히 바다 내식성, 바닷물 내식성. 그래서 애드미럴티 항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에다가 쓰기 좋겠네요. 그죠?
열 교환기, 가스 배관용 부품 등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 네이벌 황동. 네이벌 황동은 6% 황동의 1% 주석. 에드미럴티 황동, 네이벌 황동 둘 다 1% 주석을 섞는데 그 모재가 73 황동이냐 64 황동이냐에 따라서 에드미럴티와 네이벌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해수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네이벌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네이벌이 뭐야? 네이비가 해군이니까 한번 영어 사전 찾아볼까? 찾았더니 네이벌 해군이라고 나옵니다. 애드미럴티 찾았더니 해군 대장이라고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해군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에 사용할 때 필요한 제품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알루미늄 황동입니다. 황동인데 알루미늄을 넣은 모양이에요. 알루미늄 많이 넣지도 않아요. 20% 아연 황동에 2%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으로 이걸 알브렉이라고 부릅니다. 특수황동의 일종으로 해수, 식염수 등에 대한 내식성 및 내침식성이 좋은 황동이 알브렉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동의 화학적 성질에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응력부식, 그죠? 그 다음에 탈화염 부식, 이런 부식이 되게 신경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부식성을 막으면 기계적 성질이 더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식성을 막은 것으로 보여요. 알브렉을 파는 회사가 있는지 봅시다. 못 찾겠어요. 알브렉. 일본은 다나베 박사가 개발했다. 일본 제품이란 모양인데. 자, 그 다음 고력황동. 고력이라고 하면 힘이 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육사황동에다가 망가니즈를 조금 섞고, 알루미늄 조금 섞고, 그 다음에 철 조금 넣어서, 그리고 니켈하고 주석도 조금 넣어서 강도와 내식성을 향상시킨 알파 플러스 베타기 합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명칭이 망가니즈 황동, 망간 황동이라고도 한다. 첨가물 중에 불순물 중에 망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나 봐요. 예를 들면 고력이다나 봐요. 봅시다. 열간 단조성이 우수하여 봉제로, 봉이의 봉, 이런 봉. 봉의 재료로 선박의 프로펠러, 스크류, 펌프축, 선박용 주물품에 쓰인다. 제품을 지금도 이걸 쓰나?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황동 중에 규소황동. 이번에는 아연황동에다가 규소를 넣은 거죠. 4에서 5%의 규소를 첨가한 것으로 강도가 역시 좋아지고요. 내해수성도 좋아지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지. 규소가 싸니까 다른 불순물에 비해서 싸니까 가격이 낮은 그런 특징이 있겠네. 규소황동은. 선박 부품 등의 주물에 사용한다. 만드는 제품의 차이가 크게 없어서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데 함유량으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철황동. 여기에 이제 육사황동에다가 철을 첨가한 것인데 얘는 델타 메탈이라고도 한다. 철 입장에서 보기도 한 거죠. 강도가 크고 내식성이 좋고 광산기계, 선박용 기계, 화학기계 등에 사용한다. 사용하는 곳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델타 메탈 하면 광산기계가 예시로 계속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델타 메탈, 광산기계. 지금 광산기계 얘기가 나온 게 여기가 델타 메탈이 유일하잖아요. 구리와 아연을 주성분을 하고 소량의 망가니즈, 철 따위를 하면 특성급이 델타 메탈인데 잘 늘어난 부식에 흔드는 힘이 강하면 기계 부품 만드는 선박이 기능을 한다. 그 다음 니켈황동. 10%에서 20% 니켈을 첨가한 것이며 양은 또는 양백이라고 합니다. 양은 양백. 이거 지난번 제가 보고 온 그 기능사 시험에도 이거 나왔어요. 니켈황동, 양은 양백이라고 한다. 다음 중에서 맞는 설명은 니켈황동에 대해서 맞는 설명은 양백이라고도 한다. 장식, 악기, 식기 등으로 사용된다. 은 대용품으로 사용된다. 이게 같은 말이니까 양백이. 양은 양백과 비슷한 얘기니까. 탄성과 내식성이 좋아서 지금 합금황동들은 다 내식성을 개선한 제품들만 설명이 되고 있네요. 탄성 재료, 화학기계용 재료로 쓰이며 10%에서 2% 니켈, 그리고 15%에서 30% 아연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7대3, 73황동 이하, 크게는 이제 8위까지 니켈 황동을 쓸 때는 베이스가 이걸로 돼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입니다. 황동 주물. 황동으로 주조를 할 수 있다면 예전부터 많이 썼겠죠. 황동으로 주조를 한다면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아연 함유량이 10에서 40%인 것은 주로 주물용으로 쓰이며 주로 10에서 40%. 여태까지 설명한 게 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어? 톤백 5% 톤백 빼놓고는 다 10에서 40% 아니었어? 그러면 황동은 주로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야? 아까 기계적으로 뭐 쾌삭 황동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가공을 하기도 하고 펀칭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얘는 주물로
황동은 주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용탕의 유동성이 좋아서 복잡하고 정밀한 주물을 얻는다. 10에서 15%는 미술용 주물로 사용하고 강도가 큰 30에서 40%의 아연은 기계용 주물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꽤 길어졌네요. 황동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